경매 물건 나왔어?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낙찰 받아야지 하는데 이 낙찰률, 매각률이요. 지난 20년 중에서 언제가 최악이냐? 지금이 최악입니다. 지금 어쩌면 뭐 급락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급락이 온다라면 저는 24년 말이나 25년 정도부터는 정말 몇십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엄청난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11, 12, 13, 14년처럼 빠진다. 그러면 한 26년이나 27년 정도는 돼야 아마 기회가 올 겁니다. 첫 번째 고객이 아마 리치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김기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요즘에 부동산 가격 뭐 얘기가 서울서울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꺾이는 분위기는 완연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 거의 뭐 예측하신 대로 네. 가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네. 알파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9월 달부터 이제 좀 일부 데이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맞아요. 9월, 10월 달 데이터를 굉장히 주목해서 좀 봐야 된다. 근데 이 데이터들이 계속 더 안 좋아졌다. 그래서 2차 하락이 이제 현실화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각종 언론에서도 이제 부동산 관련 하락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요거를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최근 데이터인데 보시면 요 차트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매매가가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전국에 17개 지역이 다 있는데 보시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왼쪽으로 갔죠. 네, 제주도가 지금 가장 많이 떨어졌고. 왼쪽으로 갈수록 하락이니까. 네, 왼쪽으로 갈수록 하락이고요. 그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이제 9월 달까지 상승했는데 10월 달, 11월 달 이제 확 꺾여버리네. 네, 확 꺾였고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11월 달부터 이제 급격하게 지금 그러네. 꺾였고 완전 경기도도 그렇고.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충북이나 대전은 그래도 이제 상황이 좀 괜찮은 상황인데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이제 전부 다 차트가 이제 왼쪽으로 다 꺾이면서 지금 하락세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저 그림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거는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나오는 그래프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꺾이는 거고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매매가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위로 가면요 전세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항상 밑으로 가면 전세가가 하락하는 건데 전세 가격은 견조하네. 네, 전세 가격은 전반적으로 지금 견조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매매 가격이 이제 꺾인 게 문제죠. 제일 많이 꺾인 데가 지금 세종하고 최근에 서울. 이제 최근 몇 달만 보면 세종, 서울, 경기 요런 데가 최근에 급격하게 지금 제일 강했던 데 아니에요, 거기가? 네, 맞습니다. 제일 잘 나갔던 곳들이 제일 지금 또 빠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이 근데 뭐 일부 외곽 지역 말고 좀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뭐 이런 데도 좀 떨어집니까? 네. 그쪽 지역들도 지금 하락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부동산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매일 집계되는 실거래가나 이제 호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AI 요 시세를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놓고 보면은 자, 요 차트를 제가 한번 다시 이제 지역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일 많이 지금 9월 달 이후로 많이 빠진 곳이 이제 노원구, 그 다음에 이제 서초구, 용산구. 보시면 이제 강남구도 여기 있죠? 네, 강남구 여기 있거든요. 비싼 데들이 많이 빠지네. 보시면 강남구도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급격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도 더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싼 지역들에서도 이렇게 하락 현상들이 이제 도드라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조금 일제 한 방향으로 다 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뭐 완전하게 지금 확실한 하락세. 구별로 특별히 뭐 차별화된다 이런 것도 아닌 거. 네, 맞습니다. 원래 노도강 뭐 이런 데 얘기했었는데 서초, 용산, 송파, 광진, 강남. 할 거 없이 모든 지역들이 이제 다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죠. 요게 이제 근데 한두 달, 서너 달 요 정도 이제 상황이냐 아니면 이제 추세냐? 앞으로 이제 쭉 저 왼쪽으로 한참 갈 거냐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추세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23년에 이제 반등이 들어왔던 거는 22년 이제 하반기에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가장 큰 급락이 나타났었거든요. 22% 서울 실거래가 기준으로 일부 뭐 아파트들 단지 같은 경우는 50에서 60%까지 빠진 데도 있었고요. 그래서 반토막 난 데가 있다고요? 그럼요. 서울에?
아니 서울 말고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지방에? 때. 네네. 그래서 너무 이제 하락이 가팔랐고 거기에 이제 정부가 이제 가만 놔비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꺼냈고 그래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조금 증가하고 거래량도 조금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세를 바꿀 정도의 그런 거래량이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9월 말에 종료가 됐거든요.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 그러면서 이제 10월 달부터는 이제는 많이 그러니까 23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거기에 정책적인 효과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정책적인 효과도 끝나고 반등이 나오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다시 투심이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악화가 네네.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또 문제는 24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과 또 비슷한 게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뭐죠? 그래요? 그게 이제 신생아 대출입니다. 아 신생아.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애를 낳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네. 금액이 일단은 27조 정도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금액이 물론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긴 하지만 적지 않은 규모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해도 애만 나면 대출을 해줘요. 근데 그게 제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최대치의 수혜를 받았을 때 1년에 이자 절감 효과가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자만? 이자 혜택이. 에이 설마. 아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금리를 굉장히 싸게 해줍니다. 거의 이자 안 내던데 뭐. 네. 그래서 2%? 예, 그래서 시중 금리랑 비교를 제가 해서 엑셀로 제가 만들어 봤었는데 최대 한 2천만 원 정도 혜택이에요. 얼마 빌려요? 예. 대출 얼마를 받으면 2천? 이게 최대 아마 9억짜리까지 살 수 있을 거고요. 네. 9억 이하까지 살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한도나 뭐 이런 것들을 LTV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최대 혜택을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최대 금액으로 최대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당 2천만 원씩 최대 5년. 그 1억이요? 그러면 1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1억 이자에 대한 혜택과 1억아 그러겠다. 그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시겠죠. 예, 여기에 또 추가적인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제 결혼을 할 경우에 해서 집을 살 경우에는 원래는 증여세 같은 경우가 성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거든요. 근데 이거를 1억 5천. 그래서 부부 합산 3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예. 그러면 이제 또다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주택 수요를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24년에 또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그 반등도 크진 않겠지만 소폭. 약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비싸도 너무 비싸다. 이 가격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집값이. 네. 그리고 이제 관건이 네. 결국에는 이런 일반 실수요자들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투자로 바라보고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면은 조금 시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취득세 중과나 종부세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이제 시장이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저는 내년 뭐 하반기나 연말 정도에는 또다시 어떤 이런 강력한 세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그 신생아 대출이나 이런 게 이제 뭐 금액 자체 20몇 조 정도 되면 꽤 네. 큰 금액이니까 그걸로 네. 이제 시장이 약간 반등을 할 수도 있으나 결국은 큰 대세하락은 막지 못할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쯤에는 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게 막 커지면 네. 아마 정부가 또 다른 대책, 특히 아마 세제 관련된 혜택을 주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예측을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보여주신 그 플라우 그래프를 보면 전세가는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결국 매매가 좀 밀어 올리지 않을까 이런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전세가는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근데 매매가는 어떻게 됐죠? 수도권의 매매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무조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매매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야 지금은 사지 말고 전세로 들어가 있자 이렇게 하는 맞습니다. 그 경쟁 심리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은 수요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이냐면
월세로 가장 많이 움직였고요. 네. 그다음이 전세. 그리고 매매는 거의 수요가 없고요. 그래서 수요가 이제 부족한,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지금 매매로 사는 거는 이건 좀 수요가 거의 없어서 거래량이 없는 거고. 네. 하지만 월세나 전세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은 지금 그래도 상당히 탄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전세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것이 집값을 또 밀어 올리는 케이스들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근데 맞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대세 상승에서는 두 개 다 같이 올라가고. 맞습니다. 대세 상승장에서는 전세가가 올라가면 이게 매매가를 거의 뭐 99%의 확률로 매매가를 밀어 올려요. 근데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대세 하락장인데 중간중간 정부의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매매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거는 아직은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부동산 가격이 또 영향 많이 받는 게 금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 뭐 빨리 보시는 분들은 한 봄부터 1분기부터 이제 금리나 낮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혹은 뭐 늦어도 한 후반기에는 무조건 지금 시세금리도 많이 낮아지잖아요. 맞아요. 빠졌어요. 그럼 금리 낮아지면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에 또 굉장히 좋은 그런 타이밍이 올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요. 금리를 왜 내리냐라는 거죠. 금리를 내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 네. 자, 일단 지금 이제 어떤 금리 인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목표하는 그런 물가에 근접해지지 않을까. 네. 근데 가장 큰 원인이 일단은 유가 하락이거든요. 근데 유가 하락 때문에 지금 물가가 좀 진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진정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 서비스나 공공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혀 진정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유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기료도 굉장히 어떤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지금 지금 요금을 계속 더 올려야 된다. 물론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올리기 쉽지 않겠지만 총선 이후에는 또 전기료가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과거 사이클에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많은 또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 신호가 지금 강해지고 있다. 고용도 약해지고 있고 뭐 유가도 하락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07년에도 보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그때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좀 이따 따라 했고요. 네. 근데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금리가 인하됐으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엄청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경기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물가도 안정되고 모두가 해피하는 게임이 돼서 그래서 금리를 좀 낮춰서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또다시 훈풍이 불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 금리를 인하하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어쩌면 금리를 인하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상당한 어떤 후폭풍이 저는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후폭풍이 오게 된다라면 굉장히 또 빠르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저는 또 조로의 기회가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쯤이에요? 그게 이제 뭐 금리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 금리를 인하를 하면 인하가 되는 이 금리 인하 종결되는 타이밍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가 저는 굉장히 조로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를 멈추는 타이밍이다 오히려? 네. 부동산도? 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뭐 사이클을 살짝 연구를 해보면 금리 위기 때도 금리를 떨어뜨린 시점이 아니라 금리가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가 사실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었거든요. 하긴 뭐 그럴 수 있겠네. 금리 계속 내려갈 때는 야 더 내려가는 거 아니냐는 기대로 이게 살 사람들이 조금 미루겠네요, 그죠? 네. 금리가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는 채권으로 먹다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채권은 이제 금리 내리면 계속 빠질 거 아니야. 네, 네. 안전한 채권은. 맞습니다. 네, 네, 네. 채권으로 먹다가 네. 채권을 확 던지고 네. 주식과 부동산을 사고.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면 뭐 엄청난 자산 증식할 수 있겠죠. 아 근데 요즘에 그 경매 시장이 네. 아주 뭐 낙찰 같은 게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경매 쌓이죠. 경매가 지금 제가 경매 얘기를 제가 요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먼저 데이터를 잠깐 좀 보시면 요게 이제 지난 20년 동안에 서울의 경매 물건 건수입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 건수. 자, 근데 요게 이제 2013년 10월 달이 이때가 2058건으로 제일 많았거든요. 부동산 시장 정말 안 좋았을 때 금리 위기 이후에. 근데 지금 11월 달에 더 늘어가지고요. 몇 건이냐면 11월 달에 지금 2286건입니다. 저 왼쪽 끝에가 언제쯤이에요? 많이 왼쪽 끝에가 2003년입니다. 아, 2003년 12월. 그러니까 지금 요때는 이제 그 카드 사태가 좀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때 이제 좀 경매 물건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또 금리 위기 이후에 경매 물건이 계속 또 쌓였고, 네. 그리고 이제 2013년 말부터 하락을 하면서 대세 상승장의 신호탄을 알렸고, 대세 상승장이 확실했던 17, 18, 19, 20년에는 거의 경매 물건이 없다가 최근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늘었네. 가파른 증가는 네, 되게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이게 뭐 저건 신용 대란이죠. 카드 사태라고 하지만 저때 신용 대란이라 그랬다. 맞습니다. 저게 그래서 중산층이야 다 붕괴된다는 네. 볼 때요. 네. 야, 근데 근데 저게 지금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슨 금융위기가 그러니까. 없고 무슨 사태라고 부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경매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네. 부동산 시장이 이제 불황으로 들어간다는 확실한 신호예요. 그리고 이게 네. 경매 물건이 앞으로 저는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매력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낙찰을 받겠죠. 네. 경매 물건 나왔어?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낙찰 받아야지 하는데, 이 낙찰률 매각률이요 지난 20년 중에서 언제가 최악이냐? 지금이 최악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요게 지금 요 녹색 선 요게 이제 서울이고, 파란색 선이 전국의 이제 경매 낙찰률인데 서울의 낙찰률이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요. 2008년 10월, 11월, 12월. 즉 금융위기가 가장 심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이때가 매각률이 얼마였냐면 20%였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물건으로 100채가 나오면 20개가 나간다. 20개는 매각이 된 거예요. 지금은 자, 지금은 10월 달 기준으로 1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요 녹색 요 연두색 선이 20%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경매로도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 진짜 메리트가 경매는 있다면 근데 실거래 가격 대비해서 좀 싸죠. 싸죠. 한 10에서 15%, 많게는 한 20% 정도 쌉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매각이 안 되느냐? 유찰 되면 또 네. 그 이유는 일단은 감정 가격에 있는데, 이 감정 가격이 너무나도 이제 비쌌던 시기에 감정이 된 거다 보니까 매각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경매 건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늘고 있고 매각은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악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하지만 대신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관심 가질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자, 우리가 저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를 인생을 살아봤지만,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절호의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나요? 절호의 기회는 한 10년에 한 번 오더라고. 맞아요. 자, 근데 절호의 기회는 항상 언제 오느냐? 시장에서 곡소리가 날 때, 안 좋을 때 기회가 와요. 위기 때 오겠죠. 그렇죠? 위기 때. 네. 근데 그런 위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정부의 이런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좀 지지부진하게, 그러니까 대세 하락을 하는데 좀 중간중간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할지. 원래 정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프트 랜딩하게. 맞습니다. 아니면 급락이 올지. 지금 어쩌면 뭐 급락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급락이 온다라면 저는 24년 말이나 25년 정도부터는 정말 몇십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엄청난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부로 좋겠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네. 이렇게 11, 12, 13, 14년처럼 빠진다. 그러면 한 26년이나 27년 정도는 돼야 아마 기회가 올 겁니다. 아, 급락하면 바로 내년. 네, 내년 말. 네. 만약에 조금 지지부진하게 되면 한 후년이나 그 이후. 맞습니다. 네. 네. 아, 이 부동산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좀 오래 가죠. 이 타이밍이 오래 가죠. 주식시장보다 좀 더 길죠, 여기는.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은 항공모함과 같다. 네. 그래서 방향을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휙휙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움직임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한번 그쪽 방향으로 방향이 결정되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그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이제 경매를 뭐 잡았는데 또 계속 시장 부진하고 네. 밑으로 좀 더 내려가고 이러면 막 더 불안하시겠네. 그런 거는 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좀 이해하시고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일부 지역은 네. 제가 또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면 좀 뭐하니까 데이터를 보잖아요. 네. 일부 지역은 이미 무릎 밑에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전국에서. 서울 말고 전국에서. 그런 지역들은 사실 지금이라도 경매로 들어가도 저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부 지역들부터 경매로 엄청난 기회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 현장을 좀 다니면서 네, 이런 걸 또 콘텐츠로도 저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네. 요즘 그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네 맛동산. 네, 하고 있죠. 네. 근데 거기 반응들 좀 괜찮습니까? 오신 분들. 네. 아니, 거기서 뭐 뭘 딱 그런 기대를 갖고 오셨던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딱 그 뭐 찍어주겠지. 근데 딱 김기현 대표 나와서 절호의 찬스가 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세미나가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뭐 이거 사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송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특정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깊이 있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데 이제 이런 지역별로 맞춤 세미나들을 하게 되면 강남 서초까지 하셨죠? 네, 강남 서초까지 했고 오늘 이제 또 송파 하시고 그다음에 용산, 송동, 분당 판교 맞습니다. 절찬리 하고 있으니까 이미 다 끝났구나. 그것은 네. 자, 여튼 우리 김기현 대표 거의 뭐 한 월 한 번 정도 오시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 한 번씩 점검을 좀 해주시는데 그 전에 예상하신 대로 또 데이터 분석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시장이 지금 가고 있고요. 그 이후로 또 어떻게 되는지는 또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해서 좀 뵈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